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녹음 꼭 들어보세요. 안 들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해외 출장 중이던 저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첨부된 음성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형님 진짜 대박이네요. 40억짜리 아파트를 마누라 명의로 샀다며? 형님은 그냥 편하게 수진이랑 놀기만 하면 되고? 그렇지. 완벽한 플랜이지? 마누라는 워커홀릭이라 눈치도 없어.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수진이라는 여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38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은인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에 찾아와 저를 나락에서 구해준 사람 말이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은인으로 만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5대 대기업 중 한 곳에 입사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쌓아왔죠. 신입사원 때부터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익혔습니다. 20대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어요. 동기들이 소개팅 나가고 연애할 때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 결과 30대 초반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35살에는 팀장이 됐어요.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최연소 팀장이었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연애는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32살이 되어서야 첫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지금의 전 남편이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협력업체 미팅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이었어요.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외모에 첫눈에 호감이 갔죠. 미팅이 끝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좋은 느낌이 들어서 응했어요. 네, 좋아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줬어요. 제가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여자라서 받는 차별,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줬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팀장이라니. 저는 아직 과장인데. 아니에요. 저도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저는 솔직히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게 어색했는데 오늘 팀장님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회사에서는 남자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여자가 무슨 팀장이냐, 어떻게 붙어서 승진했냐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줬죠. 주말에도 회사 나가야 한다고 하면 투덜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와. 나는 집에서 기다릴게라고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줬어요. 식당을 고를 때도 영화를 선택할 때도 항상 당신이 좋은 걸로 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결정 장애가 있는 남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남편이 청혼했습니다. 팀장님, 아니,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요? 응. 나는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여자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옆에서 잘 뒷받침할게.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커리어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남자, 평생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33살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가 워낙 회사 일이 바빠서 결혼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이해한다며 간단하게 하자고 했죠. 신혼집은 제 이름으로 샀어요.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제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샀습니다. 남편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많이 보탰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사는 집인데 누가 더 냈는지가 중요해요? 고마워. 대신 내가 생활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남편은 그렇게 약속했고 실제로 생활비는 남편 월급으로 썼어요. 제 월급은 거의 다 저축했죠.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꽤 잘했고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밥도 차려놨어요. 주말에 회사 나가야 한다고 해도 이해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차쯤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주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도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말마다 나가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친구 만나요? 응. 대학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 매주 보는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당신도 회사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잖아. 난 회사 일 때문인데. 알았어. 다음부터는 덜 나갈게. 남편은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나갔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임원 후보로 선정됐어요. 회사에서 여자 최초로 임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가 컸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거의 회사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평일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주말에는 저는 회사에,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여보, 우리 언제 같이 시간을 보내요? 미안해. 요즘 임원 승진 때문에 너무 바빠서. 괜찮아. 나도 이해해. 당신 일이 중요하니까.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안심했죠. 우리 남편은 제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결혼 3년 차, 저는 드디어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여자 최초였죠. 회사에서 축하 파티도 열어줬어요.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연봉이 2억을 넘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임원 됐어. 정말? 축하해. 남편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축하해주거나 선물을 준비한 것도 없었죠. 바빠서 준비 못했어. 미안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회사 일이 있을 테니까요. 결혼 4년 차, 저는 본격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저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는 자러만 왔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께서 강남에 새 아파트가 나왔는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40억짜리 신축 아파트였는데 입지가 좋아서 몇 년 후면 60억까지 오를 거라고 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그 아파트를 샀어요. 역시 제 명의로요. 여보, 새 아파트 샀어. 40억짜리. 뭐? 40억? 응. 부모님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 이제 그리로 이사 갈까? 그래. 좋지. 근데 또 내 명의로 산 거야? 응.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으로 샀으니까. 그렇구나. 뭐 상관없어. 어차피 부부 재산이니까. 남편은 별로 관심 없는 듯 했어요. 40억짜리 집인데도 말이죠. 저는 좀 섭섭했지만 남편이 원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40억짜리 집인데 제대로 꾸미고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죠. 여보, 인테리어 어떤 스타일로 할까? 당신이 좋은 대로 해. 가구는? 당신 취향대로. 가전제품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남편은 모든 결정을 저에게 맡겼어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저를 믿고 맡기는 거구나.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3개월 동안 저는 회사 일과 이사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하고 가구점 돌아다니고 가전제품 알아보고 주말도 없이 움직였죠. 남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이사 일주일 전이 됐어요. 인테리어도 끝나고 가구도 다 들어갔어요. 이제 집만 옮기면 됐죠. 그런데 그때 급하게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라 제가 직접 가야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이삿날에 내가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뭐? 이삿날에? 응.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서 안 갈 수가 없어. 그럼 이사는 어떡하고?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줄 수 있어? 이삿짐 센터 부르고 짐 정리하고.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 알았어. 내가 할게.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당신 일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출장 전날 저는 남편에게 꼼꼼히 설명해줬어요. 이삿짐 센터는 내가 예약해뒀어. 아침 9시에 온대. 짐은 이미 박스에 다 싸놨으니까 옮기기만 하면 돼. 새 집 주소랑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알았어. 그리고 가전제품 배송도 그날 오기로 했어. 오후 2시쯤 올 거야. 응. 혹시 모르니까 내가 리스트 적어둘게. 확인하면서 받아.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우리 남편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해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바로 미팅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호텔에 돌아왔을 때는 녹초가 됐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문자가 한 통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사모님, 이삿짐 센터 김순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꼭 들어보세요. 안 들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문자 아래에 음성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죠. 이삿짐 센터에서 왜 연락이 왔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피곤했지만 혹시 몰라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바람 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죠. 뭐지? 싶어서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진짜 대박났네요. 40억짜리 아파트를 마누라 명의로 샀다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대답. 그러게. 걔 벌이가 좋으니까 다 걔 돈으로 산 거지 뭐. 남편이었어요. 분명히 우리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형님,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형수님이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야, 무슨 소리야. 나도 맞벌이 하면서 생활비 벌잖아. 그 정도면 된 거지. 그렇긴 한데. 형수님이 임원까지 되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고생? 걔는 일하는 게 좋은 거야. 워커홀릭이라고. 집에 있으면 심심해해. 저는 멍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이는 언제 봐? 이사 끝나면 시간 좀 나겠네? 당연하지. 마누라 출장 간 사이에 실컷 만나야지. 수진이가 이번에 또 명품백 사달라고 하던데. 형님, 진짜 대단하다. 형수님한테는 명품 하나 안 사주면서 수진이한테는 엄청 퍼주네. 야, 마누라는 돈 잘 버니까 알아서 사 입지. 근데 수진이는 내가 챙겨줘야 하잖아. 예쁜데 돈도 없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진이? 명품?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혼하면 재산 절반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집도 차도 다 마누라 명의잖아. 설마 내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이나 하겠어? 워커홀릭이라 눈치도 없는데. 하하. 형님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럼 돈은 형수님이 벌고 형님은 그 돈으로. 그렇지. 나는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수진이랑 즐기는 거지. 완벽한 플랜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5년. 5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남편과 수진이라는 여자의 ATM이었던 건가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수진이랑 제주도 갈 거야. 마누라는 또 야근한다고 주말에도 회사 간대. 부럽다, 형님. 그럼 호텔도 좋은 데로 잡았겠네? 당연하지. 수진이 인스타에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 오션뷰에 스위트룸 잡았어. 돈은 어떻게 하고요? 마누라 카드 쓰면 되지. 어차피 명세서도 안 보는데.
워낙 벌이가 좋으니까 카드값이야 신경도 안 쓰더라. 와, 진짜. 형수님 불쌍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남의 여자한테. 야, 수진이가 남의 여자야? 내 여자지. 진짜 사랑하는 건 수진이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토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실제로 토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수진이라고? 그럼 나는 뭐지?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나머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혼 안 하고요? 야, 바보야. 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하잖아. 지금처럼 사는 게 딱 좋아. 마누라는 돈 벌고 나는 수진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완벽하지 않냐? 근데 형수님이 알면 어떡하게요? 알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데. 그리고 설사 눈치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형님, 진짜 무섭다.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야, 이게 다 살기 위해서야.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은데 내 월급으로는 안 되잖아. 근데 마누라가 2억씩 버니까 그걸 좀 쓰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수진이 진짜 예쁘거든. 마누라는 요즘 나이 들어서 살도 찌고 피부도 거칠어졌는데 수진이는 20대라서 그런지 피부가 보들보들해. 만지면 정말.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파일을 껐어요. 더 들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죠. 이삿짐 센터에서 왜 이 녹음을 보낸 거지? 저는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순자 이모님이세요? 네, 맞아요. 사모님이시죠? 네. 이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 옮기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녹음을 했어요. 어떻게 녹음을 생각하셨어요? 저도 남편한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증거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즘은 세상이 무섭잖아요. 사모님 같은 분이 저처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모님은 훌쩍이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 댁에 갔는데 남편분이 친구분이랑 집 나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들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사실을 알게 해서. 아니에요. 이모님 덕분에 제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제 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제 돈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자. 회의는 중요했지만 제 인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상사에게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당일표라 비쌌지만 상관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이사 당일 저녁이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누구지? 얼마나 만났을까? 정말 사랑하는 걸까?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남편 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모르는 차가 한 대 더 있었죠. 빨간색 외제차였어요. 누구 차지? 저는 조심스럽게 아파트동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에 도착했죠.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이 집 진짜 좋다. 40억이면 엄청 비싼 거지?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럼 강남 신축이야. 몇 년 후면 60억은 될 거야.
대박. 오빠,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그래. 그럼 나중에 마누라랑 이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까? 진짜? 약속이야?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벌컥 열었죠. 거실에 남편과 젊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명품 신발을 신고 있었죠. 남편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지연아?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 있으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였죠. 당신이 수진이야?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오, 오빠. 지연아, 이건 오해야. 수진이는 그냥 내 후배고. 후배? 후배한테 명품 사주고 제주도 여행 가고 진짜 사랑한다고 한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어떻게? 내가 친구랑 떠든 거 다 녹음됐어. 이삿짐 센터 이모님이 보내주셨거든. 뭐?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40억짜리 집을 내 명의로 사게 한 것도 생활비만 내게 한 것도 다 계획이었지? 나중에 이혼하고 재산 안 나눠주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진이를 진짜 사랑한다며? 나는 워커홀릭이라 눈치도 없다며? 내 돈으로 수진이한테 명품 사주고 여행 다니는 게 완벽한 플랜이라며? 저는 소리쳤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라는 여자가 핸드백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야, 너 어디가? 저는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독신이라고. 독신? 그래서 결혼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오빠가 패션링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오빠랑 이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다 들었어. 여자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 이혼해. 지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 5년 동안 날 속인 걸 용서하라고? 제발, 다시 생각해줘. 수진이는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통할 것 같아? 넌 날 진짜 사랑한 적이 없잖아. 내 돈만 필요했던 거지. 아니야. 나도 너를. 그만해. 역겹다.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수진이를 봤어요.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지고 온 명품들 다 두고 가고. 언니, 이건 제 거예요. 네 거? 내 남편이 내 돈으로 사준 건데 다 두고 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절도로 신고할 거야. 여자는 울면서 명품백과 쇼핑백을 두고 나갔어요. 남편도 나가려고 했죠. 너도 나가. 이제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연아, 나가. 저는 소리쳤고 남편은 결국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제대로 복수해야 해.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다음 날 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민 증거를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녹음 파일,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완벽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 분할이요? 네. 40억짜리 집은 부인 명의고 부인 돈으로 산 게 명확하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부인 돈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 비율도 부인에게 유리하게 책정될 겁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제가 번 돈을 남편이 가져가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남편이 수진이한테 준 명품들,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증여세 탈루도 신고하고 싶어요.
남편이 수진이한테 수천만 원어치 명품을 줬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네요. 그렇게 하시죠.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우리 대화로 풀 수 없을까? 대화? 5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넌 5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 기회를 수진이 만나고 명품 사주는데 썼잖아. 그건 됐어.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재판날이 됐어요. 법정에 남편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증인 진술서 이삿짐센터 이모님.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남편이 친구와 나눈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마누라는 워커홀릭이라 눈치도 없어.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나는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수진이랑 즐기는 거지. 완벽한 플랜이지? 진짜 사랑하는 건 수진이거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도 인상을 찌푸렸죠. 남편 변호사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에서 변호인 5년이 일시적인가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계획적으로 원고를 속였습니다. 재산을 원고 명의로 하게 해서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피하려 했고 원고가 번 돈으로 내연녀와 사치를 부렸습니다. 재판은 3번 진행됐어요. 매번 남편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 재산 분할은 원고 90%, 피고 10%로 한다. 피고가 내연녀에게 증여한 물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재판장님, 남편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했죠. 저는 담담하게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제 변호사가 축하해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건도 제보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추징금이 나갈 겁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의 거짓말이 끝났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남편과의 기억이 담긴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30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남은 10억으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서요. 사업은 잘 됐습니다. 이제는 회사 직원이 20명이나 돼요. 무엇보다 이삿짐센터 김순자 이모님께 1억을 드렸어요. 이모님을 다시 만난 날 이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사모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모님. 이모님 덕분에 제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1억은 이모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이모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딸이 있으세요? 네. 21살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이모님, 걱정 마세요. 이 돈으로 딸 공부시키세요. 사모님, 이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사모님 같은 분은 꼭 행복하셔야 해요.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세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님도 1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 사업 자금도 대주고 집도 샀어요. 근데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증거가 없었어요. 녹음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의심만 가는 상태에서 이혼했죠.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켜놓아요. 그래서 제 남편 목소리를 녹음하신 거군요. 네. 그날도 습관적으로 켜놨는데 그런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들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님. 아니에요. 제가 당한 것처럼 사모님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모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 그때 녹음을 안 하셨다면 저는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계획대로 이혼을 요구해서 제 재산을 빼앗겼을지도 모르죠. 전 남편 소식도 들립니다. 위자료 3억을 갚기 위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갚아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10년 동안 갚아야 한다고 해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징금 고지서가 나오자마자 전 남편과 연락을 끊었답니다. 추징금만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전 남편은 저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도 날 떠났어. 이제 정말 혼자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이모님이 녹음을 안 했다면? 저한테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겠죠. 열심히 돈 벌어서 남편과 수진이 좋은 일만 시켰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고 했을 테고 저는 뭣도 모르고 재산을 나눠줬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님을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어요. 남의 여자 명품 사주는데 쓸 필요가 없죠. 최근에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제 사업 파트너로 일하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죠. 대표님, 오늘 계약 성사됐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같이 노력한 결과죠.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대표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의 표시예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전 남편은 한 번도 제 성공을 축하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모님도 잘 지내고 계세요. 이모님 딸은 제가 드린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성적도 우수하답니다.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도 받았대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 딸이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모님이 잘 키우신 거죠. 아니에요.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이모님도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잖아요. 서로 도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종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이모님은 제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나를 도우려는 사람. 전 남편은 전자였고 이모님은 후자였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진짜 은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5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짜 은인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요. 아프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은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배신당하고 속고 상처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옆에서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은인이니까요.